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이민 신청 승인 여부를 중지하고 신청자들에 대한 FBI 신원 조회를 다시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가 임시비자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밝힐 경우 비자 발급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란 전쟁의 끝이 안 보이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5달러에서 110달러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했으나 8대4로 크게 분열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오픈 AI가 비영리 구조에서 벗어났다며 낸 소송으로 첫 재판이 열리며 양측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영주권과 시민권 승인 판정을 전면 중지하고 계류 중인 신청서들에 대해 강화된 FBI 신원 조회를 전면 재실시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물론이고 출신국에서 범죄 전과가 있으면 영주권을 기각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추가 지연과 적체 사태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출신국에서 형사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으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방당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이민 신청 승인 여부 결정을 중단하고 신청자들에 대한 강화된 FBI 신원 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가 입수한 내부 정부 문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가 범죄 기록자들에게는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혜택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첫째, 국토안보부 산하 USCIS 이민서비스국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이민 신청 승인 여부 판정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최종 승인이나 기각 판정이 유보된 이민 신청서들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 피난민 승인 요청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둘째, 이민서비스국은 판정을 유보한 대신에 계류 중인 이민 신청서들에 대해 최근 강화된 FBI의 신원조회를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FBI의 신원조회를 재신청하고 결과를 회신받기 전에는 영주권과 시민권, 피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승인을 판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기각 대상은 최종 기각을 매듭 지을 수는 있습니다. 셋째, 연방법무부와 그 산하인 FBI는 확장된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해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해 이민서비스국에 통보하게 됩니다. FBI는 이를 위해서 USCIS에게 보다 확대된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넷째, 이민 신청자들이 미국에 있으면서 저지른 범죄는 물론이고 출신국에서 범한 범죄 전과까지 포착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기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 출신국에서 저지른 범죄 전과만 나와도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영주권이나 기화 시민권을 거부하겠다는 강경 조치입니다. 2025 회계년도 말인 지난해 9월 말 현재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시키고 영주권을 신청한 적재 건수는 무려 78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연과 극심한 적체가 악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적체되어 있는 I-485 영주권 신청서들 가운데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이 51만 5천 명으로 가장 많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17만 4천 명, 쿠바난민 14만 5천 명, 다른 국가 출신 피난민 신청이 12만 6천 명, 기타 4만 9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정부가 비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임시 비자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밝힐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린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망명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들을 입국 전에 걸러내겠다는 조치인데 일각에서는 국제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정부가 사실상 망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예 비자를 주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자 인터뷰 단계에서부터 신청자의 귀국 의사를 훨씬 더 엄격하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새로운 지침을 내려 비자 신청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과거의 학대나 위해를 겪은 적이 없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가 귀국이 두렵다거나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한 경우 또는 답변을 거부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 자체를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즉 단순한 관광, 유학비자 신청이라 하더라도 향후 망명 신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합니다. 최근 미국 내 망명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일부 외국인들이 비자 인터뷰에서는 망명 의도가 없다고 밝힌 뒤 입국 후 입장을 바꿔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이를 허위 진술 문제로 보고 기존 심사 방식으로는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심사 강화 기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히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가진 인물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비자 심사를 사실상 1차 국경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논란도 큽니다. 이 지침이 국제난민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951년 난민협약과 미국 법은 망명 신청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입국 방식이나 사전 발언 여부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망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아예 입국 전에 걸러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박해를 피해 도망치려는 사람들까지 미국 땅을 밟을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종교적, 사회적 소수자처럼 본국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집단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거짓 진술 유도입니다. 만약 실제로 귀국이 두려운 사람이 비자를 받기 위해 문제없다고 답할 경우 이는 미국 법상 허위 진술로 간주돼 향후 입국 금지 같은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대로 답하면 비자가 거부되는 구조여서 신청자에게 사실상 선택지를 좁히는 압박이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비자 제도를 단순한 입국 허가가 아니라 망명 가능성까지 사전에 통제하는 도구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변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란 전쟁의 끝이 안 보이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5달러에서 110달러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으로 4달러 23센트로 하루 만에 6센트 급등했고 서부 지역은 6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붕괴 상태임을 알려왔다고 공개한 후 내부적으로는 참모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역봉쇄를 연장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는 29일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배럴당 105달러를 넘어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는 11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휴전에 돌입하며 85달러대로 급락했으나 종전 협상이 교착되면서 105달러 내지 110달러의 고유가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국제유가의 하락에는 느림보 진정세를 보였던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상황 악화에는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AAA가 집계한 미국 내 휘발유 값은 29일 전국 보통무연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 4달러 2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4달러 17센트에서 하루 만에 6센트 급등한 것입니다. 일주일 전 4달러 2센트에서 가파른 급등세로 악화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2달러 98센트였기 때문에 두 달 만에 1달러 25센트나 대폭 오른 것입니다. 미국민들은 올 한 해 기름값으로 가구당 740달러를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계산돼 왔으나 고유가가 지속되면 1000달러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더욱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은 전국 평균 4달러 23센트보다 약 2달러나 비싼 6달러 고유가에 이미 직면하고 있습니다. 29일 현재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의 주평균 휘발유 값은 5달러 98센트로 6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 하와이는 5달러 63센트, 서부 워싱턴주는 5달러 54센트, 네바다는 5달러 10센트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워싱턴 DC는 4달러 33센트, 메릴랜드는 4달러 19센트, 버지니아는 4달러 9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3연석으로 동결하고 5월 15일 의장직을 마쳐도 연준 이사로 계속 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8대4로 크게 분열된 사태가 34년 만에 처음 발생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이 기준금리 인하와 인상 요인으로 섞여 있어 잘해야 기준금리를 올해 내내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동결했으나 공개시장위원회 표결에서 8대4로 크게 분열되는 사태가 벌어져 향후 기준금리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고 최근의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겹쳐 있어 잘해야 올 한 해 내내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8년간의 임기를 마치기 직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도 올 들어 1월과 3월에 이어 3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됐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으나 표결 결과 8대4로 알려지면서 놀라움과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4명이나 한꺼번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은 1992년 10월 1일에 34년 만에 처음 벌어진 겁니다. 4명의 반대 의견 중에서 트럼프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선호했고 클리블랜드, 미네아폴리스, 달라스 지역 연방은행장 3명은 동결에 찬성하면서도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반대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지역 연방은행장 3명은 미국이 현재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면 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초미의 관심사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15일 8년간의 의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2028년 1월 31일까지 연준 이사로 계속 재직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연준 의장이 의장직을 마치고도 연준 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1948년 이래 78년 만에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연준의 두 가지 목표 가운데 고용은 최근인 3월에 17만 8천 개 증가로 급속 개선됐으나 한 달씩 감소와 반등을 번갈아 기록하고 있어 고용 불안을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또 다른 목표인 물가 2.0% 억제에서는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3월 CPI가 3.3%까지 급등해 있습니다. 고용이 악화되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반대로 인상해야 하는데 앞으로 미국 경제의 두 가지 지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연준도 매번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해야 연준은 올 한 해 내내 기준금리를 3.50% 내지 3.75%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6월 17일과 7월 29일, 9월 16일, 10월 28일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 95%, 90%로 잡고 있으며 마지막 회의인 12월 9일 회의에서도 87.6%나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인공지능 기업 오픈 AI를 둘러싼 창업자 간 갈등이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비영리 약속이 깨졌다며 공익 훼손을 주장한 반면 샘 올트먼 측은 머스크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는데요. AI 산업의 방향성과 기업의 공익 책임까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기업 오픈 AI를 둘러싼 창립자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는 이번 재판을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라 미국의 기부와 공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첫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오픈 AI 설립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름을 지었으며 핵심 인재를 모으고 기술적 기반을 공유했다며 오픈 AI가 본래 공익을 위한 비영리 조직으로 출발했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오픈 AI를 만든 배경 자체가 안전한 AI 개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와의 논쟁을 계기로 기업의 이익이 아닌
인류 전체를 위한 개방형 AI를 만들고자 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픈 AI는 영리 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 점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머스크 측은 비영리 재단이 사실상 영리법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변질됐고 이는 설립 취지에 대한 배신이자 공익자산의 약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샘 올트먼 측은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머스크 역시 초기부터 영리구조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에서는 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또한 머스크가 약속한 투자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아 오픈 AI가 외부 자금 유치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관계가 형성됐고 현재의 사업 구조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 역시 이번 분쟁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 관계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경쟁 AI 기업을 설립한 이후 뒤늦게 소송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인공지능 개발의 방향성과 공익성, 그리고 기술 기업의 책임 문제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 경영진 해임과 함께 약 1,00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득을 비영리 재단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책임 여부 판단과 구제 조치 결정, 두 단계로 나눠 심리할 예정이며 향후 오픈 AI의 지배 구조와 AI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